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신작 파견자들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여러 중단편 소설들을 쓰셨고 소설집도 많이 출간하셨는데 지구 끝에 온실 이후에 장편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대감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설은 지구가 낯선 행성으로 변해버린 모습이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우주 혹은 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외계 생물, 균, 일명 범람체에 침범당한 상태입니다. 범람체라는 균에게 침식당한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했고 인류는 지상을 뒤덮은 균을 피해서 지하로 쫓겨나게 되었고 지하 도시 라부바와를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범람체라는 것이 식물 뿌리처럼 얼기설기 퍼져 있는 지상은 여전히 태양이 뜨는 낮과 밤이 있고 햇살과 노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지만 범람체라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닿으면 광증이라는 것이 퍼지면서 뇌에서 범람체가 자라나고 사람은 자아를 잃고 나중에는 급기야 벽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람체 균으로부터 피해서 지하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하에서 유리채광창을 만든 채로 반쪽짜리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테린이라는 소녀입니다. 테린은 지하에서도 낙후된 도시 하라판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상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테린의 스승인 이제프라는 사람을 통해 지상에는 황홀한 노을과 별의 반짝임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지상이라는 곳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프라는 사람은 모두의 동경의 대상인 파견자입니다. 파견자란 지상을 탐사하고 범람체를 제거하는 사람들로 테린은 스승인 이제프처럼 파견자가 되어서 그와 나란히 지상에 서기 위해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 방식이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광증에 대한 저항성 검사를 하는데요. 균류에 노출되고도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 시험을 보는 도중에 테린이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소년도 소녀도 아닌 그 사이쯤에 있는 모호한 느낌이 드는 약간 주저하는 소심한 목소리였어요.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에 대해 이제프에게 말하자 이제프는 네가 12살에 했던 뉴로브릭이라는 시술이 연결이 불완전해서일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뉴로브릭이라는 기억 보조장치 시술은 보통 7살에 한 뒤에 학교 같은 곳,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는데 테리는 이 보조장치 시술을 7살에 한 게 아니라 12살에 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적응에 실패해서 연결을 끊는 시술을 했었습니다. 해결 방법도 없이 원인도 잘 모르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테리는 그냥 솔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테리는 솔이 자신의 기억을 제멋대로 휘저으면서 꼭 자신을 침범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없애고 싶어 하지만 솔은 테린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파견자 시험 최종 실기 시험인 폐광에서 길찾기에서 그녀가 보고 듣는 것을 재해석하게 해주었고 솔의 도움으로 테리는 시험에서 무려 3위를 하면서 파견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후 실제로 범람체에 뒤덮이고 범람화된 생물로 가득한 뉴클라키 기지에 가서 장비를 회수하고 설치하고 또 샘플을 채취해오는 최종 미션에서 실제로 1등으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테린의 본인 의사가 아닌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그 가져온 샘플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 공중에 뿌리면서 광증 압부가 흩날리게 되면서 소설의 일부가 끝납니다. 2부에서는 테린의 행동으로 인한 회의로 시작됩니다. 테린과 친한 전 파견자 자스완이라는 사람이 광증 압부가 퍼지는 걸 가까스로 막았지만 부상자가 수십 명이었고 정화 작업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테린을 지상으로 추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테린이 기존에 보여준 임무 수행 능력을 생각해서 추방 대신에 꼭 필요한 그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인류가 지상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거점을 마련하는데 지상기지 후보 지역의 탐사 프로젝트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미션이기 때문에 파견자들도 서로 꺼려하는 미션이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나서게 된 파견대는 테린을 포함해 총 3명이 되었습니다. 리더인 마일라 로드리게스와 네샤트 데미르, 수년 전에 마일라의 약혼자였던 오웬이 파견자 임무를 나갔다가 실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마일라는 이 위험한 프로젝트에 자진 합류합니다. 이렇게 셋이서 파견 임무를 떠났는데 지상에서 범람체들과 마주치게 되고 늪 같은 함정에 빠져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한 곳에 도착해 있었는데요. 범람체의 세계에 흡입된 세 사람. 범람체들은 알록달록한 색채로 일렁이는 세계를 만들었고 그곳엔 신체의 범람체가 산호처럼 자라난 인간, 즉 늪인들이 있었습니다. 범람체와 실제로 결합된 채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산호처럼 막 자라나고 아포처럼 이렇게 퍼진다고 하는데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요 표지에 나와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상상에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은 범람체라는 것에 노출이 되면 뇌에서 이 범람체가 자라나면서 광증이 발현되고 자아를 잃고 머리를 박고 죽게 되는데 이곳에서 늪인들은 신체의 일부가 범람화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팔에서 산호가 자라나기도 하고 머리통이 기괴하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시면 알 수 있겠지만 조금 기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거를 본 테리는 뭔가 아름답고 신비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늪인들은 인간과 같은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그들만의 파장으로 대화하면서 외계 생물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늪인들은 파견자 세 사람들에게 범람화가 된 과일을 주었고 그 과일을 먹으면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탐색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범람체가 된 악어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자스완의 동생 스벤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스벤은 불온 파견자였는데요. 불온 파견자란 지상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지하로 일부러 되돌아오지 않는 파견자를 일컫는데 스벤은 죽지 않고 범람화되어서 범람체와 함께 자신의 하나의 신체를 공유하면서 늪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스벤의 파견자 시절 임무는 이 늪인들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범람체를 받아들인 스벤은 임무를 거부한 채 다시 지하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테리는 늪에서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는데 자연스레 늪과 대화하게 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솔이 범람체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은 테린과 결합하고 싶어 했고 테린도 솔이 싫지 않았어요. 테린은 자신의 존재와 솔의 존재에 대해 깊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기로 합니다. 늪과 대화를 하던 중 마일라의 약혼자인 오웬 역시 늪의 일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테리는 고민하다가 마일라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일라 역시 늪에 흡수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견자인 한 명, 네샤트는 이 늪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늪인들 몰래 지하세계로 구호장치를 보내고 난동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테리는 정신을 잃고 해안에서 발견되며 다른 파견자들에 의해 구조되고요. 그 후 며칠간 격리되게 됩니다. 소설 후반부에서는 10년 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테린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10년 전 샌다완이라는 곳에서 채광창 붕괴 사고가 났고 그곳에서 범람체들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범람체에 노출돼 광증 발현으로 죽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6살 미만의 아이들은 뇌에 범람체가 침입한 흔적은 있지만 자국이 있었지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투마스라는 아동보호소에서 보호하면서 연구와 실험을 병행했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다들 죽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 테린과 테린의 친구 선호였어요. 이 바투마스 아동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연구했던 이제프와 자스완이 선호와 테린의 보호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연구소 시절의 기억을 잃은 채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테린이 바닷가에서 구조된 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격리하던 중이었는데 테린에게 갑자기 날벌레가 하나 다가와 신호를 보냅니다. 이 날벌레 역시 범람화된 생물 중 하나였는데요. 신호를 보낸 친구는 바로 테린의 어린 시절 친구 선호였어요. 선호 역시 범람체를 머리에 품고 살아가던 아이였기 때문에 둘은 이 날벌레를 이용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날벌레로 보내온 것은 구조 신호였는데요. 테린이 임무를 나간 사이에 선호가 혼자 샌다완 폐쇄 건물을 탐사하다가 사용 중지 중인 폐 건물이 아직도 가동 중이었음을 눈치챘고 유리병 너머에서 실험복을 입은 광증 발현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제프가 나타나 선호를 가두었던 것이었어요. 테리는 격리 중이다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해제되고 정식 임명식을 앞두게 됩니다. 파견자들이 광증이 발현된 발현자들을 모아둔 이유가요. 이 발현자들을 생체 무기로 이용해서 지상 범람체들의 연결망 한가운데인 늪지로 보낸 다음에 그들의 몸에 주입된 무기를 작동시켜서
모든 범람체들이 무기를 흡수하게 한 다음에 지상의 모든 범람체와 범람화된 생명들을 절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선호가 날벌레를 활용해 테린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테린은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이제프가 가지고 있는 칩을 복사해서 실험실로 가서 격리실을 개방해 갇혀있던 발현자, 생체 무기들을 풀어주고 선호를 찾아 터널을 개방하는데, 이때 바로 이제프가 나타나서 제지합니다. 생체 무기를 작동시키려 카운트를 하려 하자 테린은 이제프를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동경하던 스승, 그리고 스승 이상의 마음을 품고 있던 이제프를 죽이게 되는 테린인데요. 테린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지상의 범람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발현자들을 가둬뒀다는 것이 지하 도시에서 크게 이슈가 됩니다. 발현자들은 지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족이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난 후 7년 뒤가 소설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7년 후 테린은 범람화되었지만 이성은 있는 인류로서 범람체와 소통하며 지상에 있는 범람체와 인류가 공생하는 구역을 만들었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경계 지역에서 전달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이 책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고, 외계 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일리언이 균일 수 있구나 하는 상상력을 더해서 인간만의 정체성과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 인류는 스스로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범람체를 파괴하려 했는데, 이 주인공인 테린의 시각으로는 범람체 역시 생명으로서 그들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지구에 정착한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생체 무기를 만들어서 지상을 덮은 외계 생물을 싹 다 없애고 소중한 지구를 되찾아서 지하에서 살던 인류들이 다시 지상 세계로 가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영화 드라마의 결말 같은 거잖아요. 인류가 다시 지구를 되찾는. 근데 이 소설은 주인공이 회방을 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말이니까 독자에게 많이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줄거리와 결말 설명으로는 다 전달될 수 없는 이 소설 속의 여러 묘사들은 직접 읽어보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SF의 특성상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집중하게 읽게 되었고요. 재미있는 소설이지만 아쉬운 점도 솔직히 좀 많은 소설이에요. 일단 이름으로 특정하기 조금 힘드셨겠지만 주인공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이 페미니즘 작가인 거는 오피셜이고요. 사회적 소수자,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어 꼬투리 잡지 않는다면 문제없게 읽을 소재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상상력을 동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